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50의 새로운 진화. 2. 한국의 황금알. 3. 황금기는 계속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조선업은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잠시나마 중국에 그 자리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규모의 자본과 저렴한 인건비를 토대로 싼 가격에 빠르게 배를 건조하는 중국의 모습에 세계 조선업 시장을 중국이 지배하게 될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인 글래드스토노가 출고된 후 갖은 잔고장에 시달리다 결국 시운전 2년여 만에 폐선되며 중국 조선산업의 침몰을 알렸습니다. 덕분에 한국선 배의 품질과 높은 수준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세계 조선업 1위 자리를 재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싸고 빠르게 만들어서 파는 것만이 아닌 품질이 얼마나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는 고가의 상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에서 더 철저한 모습을 보여 한번 구매한 국가들은 매우 높은 재구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 방산업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들이 구매국들의 호평을 받으며 한국 방산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FA50을 두 번째로 구매한 나라인 이라크. 2013년 이라크는 2조 2천억 원을 들여 FA50을 기반으로 한 경공격기 T-50IQ-24대를 도입했었는데요. 구매한 것까진 좋았지만 이지로 인해 내전이 발발해 공군기지가 파괴되고 파일럿 교육을 진행할 수 없어 이라크로 향한 T-50IQ는 먼지만 쌓인 채 창고에서 방치되게 되나. 이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라크군은 T-50IQ를 본격적으로 운용하려 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카이의 도움을 요청했고 카이는 기꺼이 이라크로 날아갔습니다. 카이는 이라크 공군과 T-50IQ의 운용률을 높이기 위한 후속군 수지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금액만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카이는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T-50IQ를 THLH 완전분에 정비하고 이라크군 조종사들에 대한 조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원 계획의 1단계가 마무리되어 T-50IQ-24대가 다시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T-50IQ 행사에 참가한 이라크 국군 총사령관 및 이라크군 장성들. 새롭게 탄생한 T-50IQ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새롭게 날아오른 T-50IQ의 모습에 매우 만족. 공장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정비된 T-50IQ의 모습에 이라크군 장성들은 카이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FA50의 추가도 입과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해 의논 중이라고 합니다. 카이는 이번 후속 지원 사업으로 앞으로도 수십 년간 대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투기와 같은 고액의 방산 장비는 단순히 구매한다고 끝이 아닌 유지, 정비에 많은 비용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전투기의 수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항공기 개발과 양산이 30%라면 후속 운용 지원은 70%에 달한다고 할 만큼 훨씬 비중이 큰 시장입니다. 때문에 해외 유명 방산 기업들에서는 유지 보수를 명목으로 후속군 수지원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의 F-15K는 구매가가 1,000억 원이었지만 정비를 위해 제조사인 보잉사에 매년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F-15K를 30년간 운용할 경우 1대당 3-4천억 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이라크와의 후속군 주지원 사업 체결은 매우 반길만한 일입니다.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분야에 우리나라 방산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FA50을 개발한 카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FA50의 성능 개량에 힘씀과 동시에 전투기의 핵심 부품들을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FA50 부품의 100% 국산화가 완료될 경우 기존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음과 동시에 전투기 부품 수출로 막대한 이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에 대한 한국의 사후 지원은 전투기 정비에만 멈추지 않았는데요. 극비리의 카이 직원들이 파견되어 이지의 공벽으로 파괴된 공군기지를 건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최초의 사례로 군사기밀 유지를 위해 이라크와 한국 언론에도 밝히지 않고 극비리의 건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라크의 국방에 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라크가 믿을 만한 고객이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이라크는 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FA50 대금을 전액 지불했는데요. 카이 역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 이라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며 FA50 추가 도입 계약을 따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산 사업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원소스 멀티유즈 원소스 멀티유즈가 기능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선두주자인 K9 자주포는 만족스러운 성능에 더불어 철저한 후속 지원으로 한국 방산 수출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곤 하는데요. 단순히 판매해서 고치는 것이 아닌 현지 생산기지를 건설해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그 나라를 기반으로 주변국들의 K9 수출을 이어나가는 행보를 보이며 빠르게 세계 자주포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지에 면허를 주고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수출 전략의 한편에선 K9를 구매하고 생산기지를 건설한 나라에서 K9 복제품을 파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터키에서 만든 K9 파생형인 T155 프루트나가 유럽 자주포 도입 사업에 끼어들려 했지만 자격도 얻지 못한 반면에 K9 자주포는 수천 대를 계약하는 데 성공하며 어설프게 따라해봤자 결국 원본에 비할 순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에도 생산기지를 건설해 상당한 물량을 현지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향수 수십 일 년 동안 한국이 얻게 될 이득은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카이의 주도 아래 국제비행학교가 폴란드에 건설될 계획입니다. 기존 유럽의 파일럿들은 미국까지 비행훈련을 받으러 가야 했지만 가까운 폴란드에 비행학교가 생긴 유럽 전체의 파일럿들이 모여들어 T-50, FA-50으로 비행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럽 전체의 한국산 전투기를 원하는 잠재 고객이 무수히 많아질 예정이죠. 아련호 카이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 판매가 아닌 공동 협력의 시작이다. 폴란드와의 계약은 FA-50 1,000대 수출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FA-50 고객은 미래 KF-21의 잠재 고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군사 무기 판매는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대규모 사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한국 방산 기업들도 사후 지원과 현지 진출에 힘쓰고 있는데요. FA-50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 중인 필리핀 공군은 여러 번의 실전을 통해 FA-50의 성능을 체감함과 동시에 실전에서 FA-50의 한계를 파악하기도 했죠. 때문에 필리핀 공군은 카이 측의 FA-50의 추가 도입과 더불어 성능 개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습니다. KF-X 사업은 단순히 KF-21을 만들어낸 것뿐만 아닌 한국 항공기술 전체의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와 기술들이 향후 생산될 FA-50 블록들에 적용되어 그 성능이 향상될 예정인데요. 2021 서울 아덱스에서 공개된 바로는 카이가 FA-50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KF-21의 레이더를 축소한 자체 국산 이사 레이더와 자체 중거리 0대0-241의 초합 새 사격 통제 레이더 HMD 탑재 전자전 능력 향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 관계자는 FA-50 경공격기의 항속거리 및 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능 개량을 추진 중 고객 맞춤형 제안을 통해 FA-50 등 국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FA-50이 블록 30에 도달할 경우 4.5세대 최강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제이스민 39 그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전투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펜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700억 원에 달하지만 FA-50의 판매가는 300억 원에 그쳐 비슷한 성능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각국에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비행은 FA-50 블록 30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나 다름없기에 필리핀을 비롯해 FA-50을 보유 운용하는 국가들이 FA-50 성능 개량 사업에 어떻게든 참여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열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무기 수출이 세계 8위에 등극하여 한국 방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로 뭉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며 한국과 달리 세계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 무기에 대해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한국에 훨씬 뒤처진 일본 방산의 현실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좁은 도로에 맞춘 작은 전차는 어느 나라도 안 삽니다. 험한 무쇠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도입국들은 이들과 달리 유튜브에서 이것만 하려는 지식이 아닌 실물을 보고 시험주행을 해보며 경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 게다가 무기뿐만 아니라 오프셋 등 경제적 혜택도 서로 협상했을 거야. 이런 댓글란에서 얕은 지식으로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댓글을 달면 허무하지 않아? 객관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칭 애국차라고. 웃겨 진짜. 한국 무기 산업이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죠. 현대전의 주력 경기인 장갑차, 전함에 이어 전투기까지 자체 생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같은 원이하여 방산국들과 같은 선상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손 한 자루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에서 빌려와야 했던 한국이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KF-21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가운데 한 외신을 통해서 한국이 KF-21을 완전히 스텔스화시킬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KF-21에 최적화된 독특한 형태의 내부 무장창까지 이미 설계해뒀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KF-21의 완전 스텔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프랑스와 미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려 했던 인도네시아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에게 친한 척을 하며 박쥐처럼 약삭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는데요. 대체 한국의 계획이 무엇이었길래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추한 방식으로 태도를 바꿔대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한국의 먹거리는 핵웨폰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은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20조 규모 방산 계약과 더불어 서방 세계 한국 무기가 절찬리에 팔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과거 아무것도 없던 국가에서 지금은 서방 자유세계의 무기 공장으로 거듭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했죠. 작년 한 해 70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방위 산업 수출액은 올해에는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2,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0%가 넘게 성장한 한국 방산은 추후 지금보다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중동과 폴란드의 대규모 수입을 마중물 삼아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가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부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벨라루스까지 참전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미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 침공할 생각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높은 화력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한국의 무기가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와 K2를 비롯 세계 시장에서 절찬리에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한국 무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세계 각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 무기는 바로 KF-21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한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탁월한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틈새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F-35와 같은 미국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값을 감안하고 구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도 막상 제대로 생산되어 인도받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 기다림 끝에 인도받은 최첨단 전투기들이 운용 중 잇따라 결함이 발생하면서 5세대 전투기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마침 최신 기술로 무장했으면서도 5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은 그간의 실적에서 비추어 봤을 때 빠른 생산 인도까지 담보된 국가이기에 세계 각국은 KF-21이 어쩌면 차세대 전투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는 주력 전투기가 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죠. 아예 KF-21을 스텔스 전투기로 간주하고 5세대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이 조만간 몇 안 되는 완전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죠. 시연은도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말하며 호주 공군 장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항공전자 시스템 분야에서 역량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KF-21의 높은 완성도를 극찬하며 동남아 국가도 자주 국방을 향한 발걸음을 실천하는 한국을 본받아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외신들의 잇따른 극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보도되면서 KF-21은 해외 시장에서의 슈퍼스타로 확실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KF-21 차후 개량 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이 2차 개량 사업 시기 내에 내부 무장창을 구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KF-21에는 바로 그 내부 무장창이 없어서 F-20이나 F-35와 같은 완전 스텔스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KF-21의 필연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동체의 크기입니다. 이사 레이더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장비를 탑재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무장까지 달기 위해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KF-21은 동체 크기가 너무 작았던 탓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지 못하고 외부에 무장을 달아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죠. 그럴 경우 기체는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더라도 달려있는 무장들이 레이더에 그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결국 5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완전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동체의 크기 문제를 극복하고 내부 무장창을 반드시 실현해야만 합니다.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KF-21C제기에 구현한 기술을 가지고는 이를 달성하기 힘들고 아마도 KF-21의 다음 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때에 가서야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런 예상의 근거에 최소 10년 이내에는 한국의 자체 개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행보는 이런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군사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KF-21의 2차 성능 개량 사업에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할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의 기존 전망을 전면 반박하고 한국의 5세대 전투기 확보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거기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KF-21만의 독특한 내부 무장창의 형상까지 공개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미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KF-21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고 내부 무장창 구현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상황.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설계가 KF-21의 반매립형 무장창입니다. KF-21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동체 바로 밑배 부분어 반쯤 파묻혀 탑재하는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텔스 성능의 큰 방해 요소인 외부 무장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던 연구진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설계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내부 무장창에 대한 부분은 연구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인 셈이죠. 그렇기에 한국은 2차 사업 추진을 통해 내부 무장창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시간과 예산만 충분히 들이면 한국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근거한 스텔스 형상 내부 무장창의 컨셉 CG가 공개되었는데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는 사뭇 다른 형상을 띠고 있었고 이 내용을 미국 군사 매체가 보도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건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장 충격에 빠진 국가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KF-21 개발의 공동사업자면서도 개발비 분납금을 차일피이 미뤄 한국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인도네시아는 4.5세대를 넘어 5세대 전투기로 KF-21이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던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의 F-15EX 구입을 서두르며 돈이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한국을 배신하고 막상 프랑스나 미국 전투기로 눈을 돌렸더니 한국이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빠른 시일 내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입장이 애매해진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한 이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아직 미결된 분담금을 조속하게 갚겠다고 선언하고 KF-21과 관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발표였을 뿐 그 이후 분담금 이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계약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다시 협상을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통령까지도 한국 정부를 속이려고 든 셈이기 때문이죠. 구구절절 늘어놓은 명분은 결국 KF-21이 비싸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는 의미였고 한국은 그래도 너그럽게 분담금의 30%는 돈 대신 현물로 갚으라고 배려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에서 라팔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 2026년 6대를 미리 받기로 계약하고 이를 위해 8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며 보란듯이 한국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려고 하는 라팔보다 더 성능이 좋은 KF-21 개량형 개발에 들어간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막상 수입하려고 했던 라팔도 값비싸기로는 유명하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한 대당 약 1억 2천만 달러에 가까운 고가이기에 인도네시아가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즉 빚을 져야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배신했던 한국에 다시 꼬리를 치며 KF-21 도입 쪽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의 극히 일부인 약 600만 달러를 올해 10월 한국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만을 내면서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제스처만 취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에게 기술을 내놓으라는 시기까지 했습니다. 초청을 한 적도 없는데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한국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는 KF-21 기술을 인도네시아 기술진에게 공유해달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입니다.
뻔뻔하게도 푼돈만 내고 기술은 죄다 채갈 생각으로 배짱을 부리고 나선 것인데요. 간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질려버린 한국도 혀를 내두르며 기술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등 인도네시아를 불신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약속 빠르게 태도를 바꾸며 손을 내민 인도네시아에 휘둘리지 말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모든 돈을 확실하게 받아낸 후 이들과의 군사적 협력 일체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군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이 우크라 동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면서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 이미 점령한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이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경우 핵옵션을 비롯해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러시아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동부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는 핵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결국 핵옵션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인접해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에선 최근 한국산 방산 장비를 수십조 단위로 구매한 것으로 모자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까지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를 요청 중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보도하며 24개의 원자로와 1970년대 이후로 쌓아둔 사형 후 핵연료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게 막대한 방산물자와 국가기관 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이유가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사인 폴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폴란드와 공유하거나 폴란드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핵공유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란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측의 핵공유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폴란드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며 언제든 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대부분 언론사들은 폴란드가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폴란드가 핵무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폴란드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는 올해 한국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만 20조 원을 넘게 들였는 데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30만 명으로 맞춘다는 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방산 장비와 군수 물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확인해보면 1인당 GDP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곧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이번 국방 지출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지적으로 국방 예산에 투자한 만큼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란드 측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위 폴란드 앞까지 전진해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전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핵이라는 확실한 방어수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군사력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어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주 소형의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자국을 지키겠다며 진지하게 핵무장을 선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핵공유에 대한 발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즉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에 핵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한국 수력 원자력 가양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방산 도입에 이어서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수주 현황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미국 두 곳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핵공유를 요청하는 등 핵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이 이를 부정하는 현황을 봐서 미국은 폴란드에게 향후 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핵 도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원전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유력했던 한국의 원전이 폴란드 내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는 중수로이며 경수로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재처리 과정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는 퓨렉스라는 재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목적을 유사시 핵전력 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군사형에 가까운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올리엄 로저스 당시에 미국 국무부 장관은 2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보를 하게 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정부부터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그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마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백악관 긴급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검토를 두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로버트 켈리 역시 2024년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70년대 쌓아온 사용 후 핵연료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150개의 핵탄두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완성이 가능하며 한국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 주한미군 철수 동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동안 쌓아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연료로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핵전력 시스템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핵을 보유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선제적인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한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게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고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초부터 목적이 핵 추출을 위한 것입니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핵발전소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이 하게 되어도 한국의 시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시공 분야는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도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이전을 해준 고리 원전으로 이번 폴란드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다면 상당수 시공 분야에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원전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을 뿌리로 설계하여 상호간 시스템이나 부품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원전의 설계와 시공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핵무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스스로 지킬 힘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저지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형 핵항모 건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사실상 완성 단계 수준이 되었고 거기에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SLBM 체계까지 완성시킨 한국은 최종 관문은 핵 보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이유는 역시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한국의 군사적 개발 방향이 최종 관문인 핵 보유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한 명분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접국인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 역시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핵을 저지했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